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가 저 망망대해 어딘가로 사라져 돌아오지 못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제게는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6살 아들 하준이의 손을 잡고 저는 그가 마지막 숨결을 남겼을지 모를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빠를 기억조차 못할 아이에게 아빠의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을 이곳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의 항구 어시장은 활기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죠. 그 북새통 속에서 잠시, 정말 아주 잠시 하준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아. 다급한 제 외침은 소음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사색이 되어 아이를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제 귓가에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지난 5년간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야,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채 천천히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어수선한 어시장 한가운데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질 뻔한 하준이의 팔을 붙잡고 있는 남자. 낡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린 거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저를 향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무심하고 낯선 눈빛으로요. 아드님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혹은 내가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보는 것이리라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준이의 팔을 놓고 무심코 오른손으로 작업복 바지에 묻은 무언가를 털어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옆 살짝 도드라진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 20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습니다. 제가 직접 소독해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던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만이 아는 그의 작은 표식,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제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자신을 강현우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 이름조차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준이를 부둥켜 안다시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을 꾹 눌러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 할지 모를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도저히 그 어촌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5년 전 죽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리 없다고 되뇌었지만 제 가슴은 온몸의 세포는 그가 민준 씨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작은 민박집에 며칠 더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께는 그저 조용히 머물다 가고 싶다고 둘러댔지요. 낮에는 하준이와 해변을 거닐거나 항구를 맴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강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고 돌아와서는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거나 다음 조업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살갑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닌 듯 했지만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민준 씨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그가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무심코 찢어진 부분을 꿰매며 매듭을 짓는 방식에 숨이 멎었습니다. 왼손 검지를 축으로 삼아 끈을 3번 감아 당기는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매듭법. 그건 민준 씨가 즐겨 쓰던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며 제게 자랑스레 가르쳐 주려 했던 바로 그 매듭이었습니다. 해양 탐사 장비들을 다룰 때나 캠핑을 가서 로프를 묶을 때 그는 항상 그 매듭법을 고집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순간 확신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흉터에 이어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기억의 파편은 의심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는 박민준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주인 할머니께 슬쩍 그의 안부를 묻는 척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5년 전 어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아침 외딴 해변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청년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깨어났을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한 기억상실 상태였다고요. 신분증 하나 없어 신원 확인도 불가능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강현우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정착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폭풍 후 민준 씨가 마지막 탐사를 떠났다가 실종된 바로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폭풍 후 예보가 있던 밤 옆방에서 뒤척이는 그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고통스러운 악몽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던 그가 나무 조각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얼핏 보이는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 마치 해류도나 특정 좌표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연구실에서 밤새 씨름하던 바로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몸은, 그의 무의식은 과거의 편린들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준이는 낯가림 없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저씨 배 멋있다. 그러면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면서도 이내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스치는 복잡 미묘한 감정, 따뜻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애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은 아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가 민준 씨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5년 동안 이 작은 섬에서 만들어온 강현우로서의 삶은 나름 평온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힌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줄 것입니다. 과연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가 기억을 잃게 된 이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더 안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를, 우리 가족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였을까요? 조용했던 섬마을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이질적인 공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현우 씨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낯선 얼굴들이 섬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끔한 도시 차림새에 어울리지 않는 딱딱한 표정을 한 남자들. 그들은 관광객인 척 해변을 거닐거나 횟집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교묘하게 현우 씨와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밤새 정박해둔 작은 어선의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고장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것처럼요. 현우 씨는 그저 재수가 없었다며 묵묵히 배를 수리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평소보다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직접적인 경고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해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에 몇 번 마주쳤던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서듯 다가왔습니다. 관광 오셨나 봐요. 근데 이 작은 섬에 너무 오래 머무시는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는 분이 낯선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을 텐데.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리고 어쩌면 현우 씨와 제가 어떤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들에게 포착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실종되기 직전 그는 특정 대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그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장거를 수집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협박성 전화나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설마 그들이 아직도 민준 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우 씨가 기억을 잃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민준 씨를 제거하려다 실패했고 그 여파로 기억을 잃은 채 표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타나 현우 씨의 잃어버린 과거를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테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현우 씨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하준이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는 마치 모든 비밀을 삼킨 채 침묵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하준이를 데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리고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단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현우 씨를 그리고 하준이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낯선 남자들의 위협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현우 씨와 저, 그리고 하준이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박집 방 한구석에서 5년 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민준 씨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북과 몇 개의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 중요한 자료들을 여러 단계로 암호화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의 생일과 하준이의 생일,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한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폴더 하나를 열 수 있었습니다. 디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연구 문서와 해양 데이터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하위 폴더에 민준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파일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TL기업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 내부 고발자, 제2접촉, 최종 증거 확보, 좌표 X, Y, 위협 감지됨, 피실장 경고.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TL기업이라면 국내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실장이라면 민준 씨가 실종 직전 자주 언급했던 TL기업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좌표 X, Y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전 현우 씨가 땅바닥에 무의식적으로 끄적였던 숫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노트북 메모 파일 속 X, Y 좌표와 현우 씨가 그렸던 숫자들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 씨의 무의식이 가리키고 있던 곳이 바로 TL 기업이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이거나 혹은 민준 씨가 숨겨둔 결정적 증거의 위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생전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대학 후배이자 동료 연구원인 박선우 씨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를 매우 신뢰했기에 아마 그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민준 씨가 실종된 후 박선우 씨 역시 갑자기 연구소를 그만두고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몇 년 전 이름까지 바꾸고 지방의 작은 연구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구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준 씨의 아내라는 것과 현재 상황, 특히 민준 씨를 닮은 남자 강현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박선우 씨는 예전에 밝고 쾌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과 긴장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정보들과 민준 씨가 남긴 노트북 속 자료들을 확인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형님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은 단순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에요. 박선우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TL 기업이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투기 장면이 담긴 영상과 내부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언론에 제보하기 직전 박선우 씨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네. 백업 파일과 암호 해독키는 내가 알려준 그곳에 숨겨두겠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준 씨는 사고 직전 내부 조력자로 믿었던 사람 중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배신자가 민준 씨의 계획을 TL 기업에 알렸고 피 실장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사고를 위장해 민준 씨를 제거하려 했을 거라는 것이 박선우 씨의 추측이었습니다. 박선우 씨 역시 민준 씨의 실종 이후 TL 기업으로부터 심한 압박과 회유를 받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잠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숨겨둔 증거만 찾으면 TL 기업을 혼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정말 형님이라면 그 좌표는 분명. 박선우 씨는 현우 씨가 그린 좌표와 노트북 속 좌표가 가리키는 곳이 민준 씨가 생전에 자주 찾았던 외딴 무인도의 특정 동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이라면 민준 씨가 증거를 숨겨두기에 충분히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TL 기업 역시 민준 씨가 무언가를 남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선우 씨가 섬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우리를 감시하는 눈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박집 앞에 대놓고 차를 세워두거나 하준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TL 기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자신이 아는 탐사 장비 업체에 연락해 탐사보트를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를 모르게 한 채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할지. 그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어쩌면 그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현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제 얼굴에 서린 불안과 다급함을 읽었는지 말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이 박민준이라는 것, 우리가 부부였고 하준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기억을 잃게 된 배경에는 TJ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결혼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과 해맑은 아기 하준이의 모습을 번갈아 보던 현우 씨의 동공은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의 낮은 신음이 방 안을 울리던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우 씨였습니다. 서연 씨, 빨리요. 그놈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TL 기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그들도 눈치챈 것입니다. 순간 현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 어딘가로 가야 해. 그는 혼란 속에서도 강한 이끌림을 느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박선우 씨의 안내에 따라 민박집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 항구로 달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탐사보트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탐사보트에 올라타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는 순간 부둣가로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탐사정은 빠르게 항구를 벗어나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서너 대의 소형 보트가 엔진 소리를 울리며 맹렬하게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는 예상보다 거칠었고 탐사보트는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듯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키를 잡은 그의 손놀림에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바다를 기억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선우 씨가 가져온 자료와 민준 씨가 남긴 좌표, 그리고 현우 씨의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우리는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 거센 파도에 탐사정이 크게 기우뚱하며 선반 위에 놓여있던 낡은 나침반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반사적으로 그 나침반을 주워든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노쇠로 만들어진 휴대용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MJ 하트 SY 이라는 이니셜과 함께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민준 씨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 나침반을 내 길잡이 별이라 부르며 소중히 간직했었죠. 나침반을 쥔 현우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길잡이 별 나침반. 과거에 제가 선물했던 물건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 낮은 신음과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편적이지만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친 듯 보였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서 제게 나침반을 선물 받던 순간이 기억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뒤쫓아오던 보트 중 한 척이 위험하게 바짝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키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나침반을 꽉 쥔 채였습니다. 기억과 함께 항해술까지 되찾은 듯 그는 능숙하게 탐사보트를 조종하여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 씨에게 미리 연락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추격자들은 당황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민준 씨가 기억해낸 좌표, 바로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둔 작은 섬의 동굴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TL 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영상과 내부 비리 장부 그리고 피 실장의 범행 지시 녹취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박선우 씨와 해양경찰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습니다. TL 기업의 추악한 민낯은 낱낱이 드러났고 피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민준 씨는 강현우가 아닌 박민준으로서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기억상실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막막함과 죄책감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한번 가족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해양 연구 분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바다를 지키고 정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와 함께 바다에 나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바닷속 이야기와 별자리를 찾는 법에 귀를 기울이며 아빠의 든든한 작은 조수가 되어주곤 합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제 곁에는 민준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길잡이 별이 되어주며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마저 끌어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되찾은 이 소중한 일상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으로요.